우리 복실이 못 보셨어요? 제 쉰 목소리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해가 넘어가도록 온 동네를 헤맸지만 녀석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어디서 무엇하며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해요. 자, 그럼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았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동쪽 창호지로 스며드는 햇살이 내주름진 눈꺼풀을 간지릴 때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늘 그렇듯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섰지요. 내 기척을 느끼고는 창고 구석 제 집에서 뛰쳐나와 꼬리를 프로펠러처럼 돌리며 반겨줄 그놈 내 마지막 자식인 복실이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실아, 일어났냐? 하지만 그날따라 마당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헛간 지붕 위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늙은 고양이 녀석의 하품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지요. 헛간에도 장독대 뒤에도 내가 아끼는 채송화 화단 옆에도 복실이는 없었습니다. 녀석의 밥그릇에는 어제 저녁에 비벼준 멸치, 섞은 밥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심장이 쿵 하고 이유 없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복실이는 제가 이 지긋지긋한 시골 마을에서 버텨내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자식들은 다 서울로 떠나고 먼저 간 영감탱이의 온기마저 희미해진 이 낡은 흙집에서 녀석의 따뜻한 체온과 말똥말똥한 눈망울만이 내 외로움을 달래주었지요. 그런 녀석이 사라지다니요. 밥도 거르고 온 동네를 미친년처럼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장님 댁에도 가보고 슈퍼에도 가보고 정미소에도 가봤지만 복실이를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저는 거의 반쯤 넋이 나간 채로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고란이라도 쫓아갔다가 길을 잃었을까 싶어서요. 땀으로 축축한 이마를 훔치며 텃밭 끝 개울가로 다가섰을 때였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개울가 미루나무 아래 제 허벅지만 한 굵기의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여간 기이한 게 아니었습니다. 뱀의 중간 배 부분이 마치 커다란 항아리를 삼키기라도 한 듯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올라 있었지요. 미동도 없이 늘어져 있는 것이 숨은 붙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끔찍한 상상의 피가 차게 식었습니다. 설마 우리 복실이를 아니라고 아닐 거라고 몇 번이나 고개를 저었지만 복실이만 한 덩치의 짐승이 아니고서야 저렇게 배가 부를 리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귓가에서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손에는 어느새 낡은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도 모른 채 손주 녀석이 저장해준 단축 번호를 더듬더듬 눌렀지요. 네. 동물구조센터였습니다.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자 수학이
너머의 젊은 남자가 침착하게 저를 안심시키며 곧 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부풀어 오른 뱀이 배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 안에 내 새끼가, 내 복실이가 있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나았을 것을. 이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느니 영영 복실이를 잃어버린 채로 사는 게 덜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야생동물 구조라고 쓰인 트럭 한 대가 흘길을 달려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청년 둘이 제게 다가와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가락으로 구렁이가 있는 곳을 가리킬 뿐이었지요. 와, 정말 크네요. 할머니, 일단 저희가 안전하게 포획해서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익숙한 솜씨로 긴 막대와 그물망을 이용해 구렁이를 제압했습니다. 구렁이는 거의 저항이 없었습니다. 너무 큰 것을 삼켜 고통스러운지 그저 가쁜 숨만 색색 내쉴 뿐이었지요. 청년 중 한 명이 휴대용 초음파 기계 같은 것을 꺼내 뱀의 배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삑삑 하는 기계음 소리가 제 심장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던 청년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이내 저를 돌아보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아무래도 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골격 크기로 보아 진돗개 정도 되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애써 붙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지요.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복실아, 네, 새끼야. 목 놓아 울부짖는 제 어깨를 구조대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독였습니다. 할머니, 아직 단정하긴 이릅니다. 뱀과 강아지 모두 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센터로 이송해서 조심스럽게 수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구렁이를 특수 제작된 상자에 넣어 트럭에 실었습니다. 저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져 가는 트럭의 뒷모습을 넋이 나간 채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복실이, 내 마지막 가족이 저 차가운 상자 안에, 저 징그러운 뱀의 뱃속에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온기가 사라진 텅 빈 공간일 뿐이었지요. 복실이가 뒹굴던 툇마루도 녀석이 긁어놓은 문짝의 흔적도 모두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시체처럼 앉아 있었을까요? 마당으로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우리 같은 시골 촌구석에는 어울리지 않는 번쩍거리는 차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말끔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요. 그는 낯선 환경이 어색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저를 발견하고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이순자 어르신, 맞으십니까? 누구신데? 저는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은 그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온 박진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라니요. 평생 법 없이 살아온 저에게 변호사가 무슨 볼일이란 말입니까? 남자는 제 앞에 놓인 툇마루에 조심스럽게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혹시 김영철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김영철. 까맣게 잊고 살았던 그러나 단 한순간도 가슴속에서 지워본 적 없던 내 막내 동생의 이름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돈 벌어오겠다며 서울로 떠난 후 30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던 동생.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던 내 아픈 손가락. 그 영철이 말이요? 우리 영철이를 어떻게.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박 변호사라는 남자는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영철 회장님께서 얼마 전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유일한 혈육이신 이순자 어르신께 전 재산 50억 원을 남기셨다고요. 50억? 그게 대체 얼마만 한 돈인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평생 박 갈고 나물 캐서 근근히 살아온 저에게 50억이라는 돈은 현실감이 없었지요. 동생이 죽었다는 슬픔보다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혼란이 더 컸습니다. 어르신, 유산 상속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의 어르신의 지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서류 몇 장을 꺼내 제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멍하니 서류를 내려다보는 제 눈에 문득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의 번쩍이는 검은 구두와 양복, 바짓단에 잔뜩 묻어있는 흙이었습니다. 보통 흙이 아니었습니다. 유난히 붉고 비라도 온 듯 진득하게 엉겨붙어 있는 흙. 마치 얼마 전에 갓 파헤친 무덤가에 축축한 황토 흙 같았습니다. 변호사 양반 신발에 흙이 많이 묻었구려. 어디 험한 데라도 다녀왔나?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변호사의 얼굴에 찰나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황급히 발을 털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어르신 댁 찾아오다가 길이 좀 안 좋아서요. 시골길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제 질문에 흔들리던 그의 눈빛을. 그리고 그가 발을 털어낼 때 흙 속에서 아주 작은 푸른 이끼 조각이 떨어져 나오는 것을. 그 이끼는 우리 마을에서도 동생의 옛집, 지금은 폐가가 된 그 집터 주변에 응달에서나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하고 섬광이 터졌습니다. 복실이가 평소에 유독 그 폐가 터 주변에서 놀기를 좋아했다는 사실. 최근 그 땅 주변에서 밤마다 트럭 소리가 들렸다는 마을의 소문.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붉은 흙을 묻힌 변호사.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희미한 실처럼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다시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복실이를 잃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하고 불길한 무언가가 제 삶을 덮쳐오고 있다는 동물적인 직감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표정을 감추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촌늙은이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먼. 어서들 오시게. 목마를 텐데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내어오지. 하지만 제 등 뒤로는 식은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복실이의 죽음, 갑자기 나타난 동생의 유산, 그리고 흙 묻은 발자국을 남긴 낯선 방문객.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습니다. 내 마지막 자식, 복실이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밝혀내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라는 사내가 돌아간 뒤에도 그의 구두에 묻어있던 그 붉고 진득한 흙의 잔상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불길한 낙인처럼 제 망막에 찍혀버린 듯했지요. 50억이라는 평생 만져볼 수도 상상해 볼 수도 없었던 거대한 돈의 무게보다 그 한 줌의 흙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 홀로 누워 있으니 온갖 상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습니다. 30년 넘게 소식 한자 없던 동생 영철이 가난이 지긋지긋하다며 기어코 성공해서 누님 호강시켜주겠다던 그 야무진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정말 그 애가 내 동생이 회장님이 될 정도로 성공을 했단 말인가. 그렇다면 왜 그 긴 세월 동안 편지 한 통, 전화 한 통 없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 복실이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바로 그날 동생의 죽음과 유산 소식이 들려온 것일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묘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제 삶이라는 낡고 평온한 연못에 누군가 거대한 돌멩이를 연달아 던져 넣는 듯한 기분이었지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슬픔은 어느새 차갑고 날카로운 의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늦은 아침이 되어서야 구조센터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복실이의 마지막 흔적이라도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구조센터입니다. 밤새 수술을 진행했는데요. 젊은 구조대원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최악의 소식을 들을 각오를 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구렁이 뱃속에서 나온 건 개가 아니었습니다. 뭐시? 개가 아니면 뭐란 말이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커졌습니다. 복실이가 아니라고? 그럼 복실이는 내 새끼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안도감과 함께 더 큰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사람의 팔이나 다리 같은 것도 아니고요. 정말 희한한 게 나왔습니다. 황금으로 된 이빨이 박힌 낡은 틀니입니다. 이걸 쥐 같은 작은
동물이 물고 있다가 뱀한테 통째로 먹힌 것 같아요. 구렁이는 다행히 회복 중입니다. 틀니, 황금 이빨이 박힌 틀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제 동생 영철의 것이었습니다. 젊어서부터 이가 부실했던 동생은 서울로 떠나기 직전 큰맘 먹고 금으로 이빨 몇 개를 해 넣은 틀니를 맞췄습니다. 누님,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진짜 금으로 다 박아줄게. 라며 어색하게 웃던 그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수화기를 든 채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 동생의 틀니가 왜 하필 이 외진 시골의 뱀 뱃속에서 나온 것이란 말인가. 복실이가 아니라는 안도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보다 더 거대하고 섬뜩한 진실의 그림자가 제 등 뒤로 어른거렸습니다. 할머니,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괜찮네. 고맙네, 젊은이. 애썼어. 저는 간신히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동생은 지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것이다. 그리고 그 시신은 이 마을 어딘가에 어쩌면 박 변호사의 신발에 묻어 있던 그 붉은 흙이 있는 곳에 버려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박 변호사라는 자는 누구인가? 그는 왜 나에게 거짓말을 하며 접근했을까? 유산상 속에 필요하다던 그 인감 도장은 또 무엇인가? 머릿속이 터질 듯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찾는 도장이 동생의 죽음과 관련이 있고 그들은 아직 그것을 손에 넣지 못했다는 것.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복실이도 찾아야 했고 내 불쌍한 동생의 억울한 죽음도 밝혀내야 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라고는 뱀 뱃속에서 나온 틀니 하나뿐. 게다가 상대는 번듯한 변호사를 앞세운 돈 많고 힘 있는 자들릴 터였습니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저 역시 동생처럼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 놈들이 나를 어수룩한 촌늙은이로 보고 있으니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야. 저는 마음을 다잡고 일부러 더 허름한 몸빼 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지팡이를 짚고 집을 나섰지요. 제 목적지는 단 한 곳, 동생 영철이 살던 폐가 터였습니다. 복실이가 마지막으로 향했을 그곳, 박 변호사의 신발에 묻어있던 붉은 흙에 출처일 그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폐가 터는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산기슭에 있었습니다.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있고 반쯤 무너진 흙담이 흉물스럽게 남아 있었지요. 어릴 적 동생과 숨바꼭질을 하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공기는 축축하고 서늘했습니다. 사람이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곳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최근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풀들이 지식여져 길이 나 있었고 군데군데 담뱃갑이나 음료 수병 같은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폐가 뒤편 커다란 상수리 나무 아래 그곳의 땅이 명백하게 파헤쳐졌다가 다시 덮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흙과는 달리 유난히 검붉은 색을 띠고 있었고 아직 채 마르지 않아 진득해 보였습니다. 박 변호사의 구두에 묻어 있던 바로 그 흙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발끝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혹시 이 아래 내 동생이 차마 더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주변을 살피던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파헤쳐진 흙더미 옆 풀숲에 걸려있는 아주 작은 천조각. 그것은 제가 직접 만들어준 복시리에 낡은 목줄에 매달아 주었던 붉은색 천이었습니다. 비바람에 색이 바래고 해졌지만 제가 한 땀 한 땀 바느질한 흔적은 그대로였습니다. 복시리가 내 복시리가 분명 이곳에 왔었던 것입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주변을 미친 듯이 더듬었습니다. 그러자 흙 속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조심스럽게 파내보니 그것은 복시리의 낡은 가죽 목줄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줄은 멀쩡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것에 끊어진 듯 단면이 깨끗하게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제 머릿속에서 맞춰졌습니다. 그날 밤 복시리는 이 폐가 터에서 무언가를 파헤치고 있던 놈들과 마주쳤을 겁니다. 충직한 녀석은 자신의 옛 주인이자 나의 동생이 잠들어 있는 곳을 더럽히는 침입자들을 향해 맹렬히 짖으며 덤벼들었겠지요. 그 과정에서 놈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을 테고 목줄이 끊어질 정도의 사투 끝에 놈들에게 쫓겨 사라졌거나 혹은 이미 저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끊어진 목줄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 대신 불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은 어느새 서늘한 분노로 변해 있었습니다. 내 동생을 죽이고 내 마지막 자식인 복실이마저 해친 저 악마 같은 놈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박진수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촌늙은이의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시게, 변호사 양반이구먼. 네, 어르신. 잘 지내셨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유산 상속 문제로 다시 한번 찾아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동생분 유품 중에 작은 옥으로 된 도장 같은 건 못 보셨는지요? 그게 있어야만 상속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요. 놈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초조함과 탐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끊어진 복시리에 목줄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게임의 규칙은 제가 정할 차례였습니다. 도장이라. 글쎄, 워낙 늙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야지. 근데 가만히 있자. 저는 일부러 말끝을 흐리며 노매애를 태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이었습니다. 연약한 척, 무지한 척, 이 늙은 몸뚱이를 방패 삼아 내 동생과 복실이의 복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이 끊어진 목줄과 뱀배 속에서 나온 틀니가 그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알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완벽한 연기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 변호사라는 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제 주변에 세상은 소리를 잃었습니다. 귓가에는 오직 제 심장이 쿵, 쿵 하고 북처럼 울리는 소리와 제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지요. 손에 꽉 쥔 복실이의 끊어진 목줄, 그 거칠고 차가운 가죽의 감촉이 제 남은 이성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닻이었습니다. 도장이라. 글쎄, 워낙 늙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야지. 근데 가만히 있자. 저는 일부러 말끝을 흐리며 뜸을 들였습니다. 놈의 애를 태워야 했습니다. 놈이 초조해질수록 실수는 늘어날 테고 그 실수가 바로 제가 파고들 틈이 될 터였습니다. 제 머리는 80평생 중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차갑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에 잠겨 울고 있을 시간 따위는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연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내 새끼들의 원수를 갚아야 하는 어미, 짐승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놈이 침을 삼키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제가 무언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저는 놈의 기대를 한껏 부풀렸다가 터뜨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고, 생각이 날 듯 말 듯. 아네, 우리 영철이가 워낙 꼼꼼한 녀석이라 뭘 함부로 두는 법이 없었는데 혹시 모르지 자기가 살던 이 집 어딘가에 숨겨뒀을지도. 저는 일부러 이 집을 강조했습니다. 놈들이 제 집을 뒤지게 만들 심산이었습니다. 놈들이 제 집을 뒤지는 동안 저는 시간을 벌 수 있을 테니까요. 아, 그러시군요. 어르신, 저희가 한번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어르신, 혼자 찾으시려면 힘드실 테니 역시나 놈은 제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허락했습니다. 그러시게나. 늙은이가 뭘 알겠나. 와서들 찾아보게. 나는 저기 읍내 보건소에 물리치료나 받으러 다녀와야겠네. 아이고, 삭신이야. 저는 일부러 앓는 소리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치 망설임도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보건소가 아니었습니다. 제 목적지는 마을 파출소였습니다.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순경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평소 저를 친할머니처럼 따르던 녀석이었지요. 어르신, 웬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김순경, 나 좀 보세. 아주 급하고 중한 일이요. 저는 김순경을 파출소 구석으로 끌고
같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복실이의 끊어진 목줄과 아침에 구조센터에서 받아온 동생의 틀니를 꺼내 보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김순경의 표정은 의아함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이내 심각함으로 변해갔습니다. 할머니,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하지만 변호사까지 대동한 사람들이 설마 변호사? 그럴싸한 허울일 뿐이요. 진짜 변호사가 신발에 흙먼지를 그렇게 묻히고 다니는 거 봤나? 내 동생은 살해당했어. 그리고 우리 복실이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저놈들 손에 죽었거나 어딘가에 쫓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 제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제 확신에 찬 눈빛에 순경도 더는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일단 제가 서장님께 보고드리고 어르신 댁 주변에 인력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해선 안 돼. 저는 김순경의 말을 잘랐습니다. 저놈들은 아주 교활한 놈들이야. 경찰이 나서는 걸 알면 그대로 꽁지를 빼고 달아날 걸세. 증거라고는 이 틀니 하나뿐인데 저놈들 입에서 자백을 받아내지 못하면 내 동생 억울한 죽음은 영영 묻히고 마라. 그러니 내 말대로 하게. 저는 김순경에게 제 계획을 속삭였습니다. 제 말을 듣는 김순경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할머니,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에라도 잘못되면 잘못될 일 없어. 저놈들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을 게야. 50억이라는 돈에 눈이 멀어서 이 늙은이가 파놓은 덫 따위는 보이지도 않을 걸세. 그러니 자네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게. 이건 내 부탁이 아니라 이 늙은이의 마지막 명령이요. 제 단호한 태도에 김순경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파출소를 나와 마치 정말 보건소에 다녀온 사람처럼 느릿느릿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니나 다를까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방과 건넌방, 부엌까지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랍은 모두 열려 있고 장롱 속에 낡은 이불까지 다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와 함께 험상궂게 생긴 사내 하나가 집 안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지요. 아이고, 이게 다 웬일이래요. 저는 일부러 기겁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두 남자는 저를 보고는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 어르신, 오셨습니까? 저희가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도장은 보이지 않는군요. 보이지 않을 수밖에. 우리 영철이가 워낙 영악한 놈이라 이런 집에다 그런 중한 걸 뒀을 리가 있나. 저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습니다. 가만히 있자. 그러고 보니 우리 복실이가 사라지기 전날 밤에 끙끙거리면서 뭔가를 물고 왔던 것 같기도 하구먼. 시커먼 헝겊에 싼 조약돌만 한 거였는데 내가 더럽다고 뺏어서는 뒷산 회나무 꼴에 있는 영감탱이 무덤 옆에다 던져버렸지. 아마 제 말을 듣는 두 놈의 눈이 번뜩이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회나무 꼴, 무덤 옆,
놈들은 이제 제 말을 완전히 믿어버린 듯했습니다. 회나무골, 무덤 옆이요? 그렇다마다 근디 워낙 으슥한 곳이라 나 혼자는 무서워서 못 가겠고, 이따 저녁에 날이 좀 선선해지면 변호사 양반이나 좀 부축해서 같이 가주면 좋겠구먼. 물론입니다, 어르신. 저희가 당연히 모시고 가야지요. 놈들은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덫은 놓아졌고 짐승들이 덫으로 걸어 들어올 일만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저는 두 놈을 데리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놈들의 손에는 어느새 작은 손전등과 삽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탐욕에 찬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마치 무덤을 도굴하러 온 도굴꾼들 같았지요. 저는 일부러 가장 외지고 험한 길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칡넝쿨이 발목을 잡고 뾰족한 밤송이가 발바닥을 찔러댔습니다. 놈들은 투덜거리면서도 묵묵히 저를 따랐습니다. 50억이라는 돈의 힘은 그만큼 강렬했으니까요. 아이고 다리야, 다 왔는가. 저는 일부러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습니다. 놈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낼 때쯤 저는 손가락으로 저 멀리 어둠 속에 잠긴 낡은 무덤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기가 맞는 것 같으이. 저기 소나무 아래 있는 무덤 옆에다. 내가 던졌어.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두 놈은 미친 듯이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삽으로 주변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돌멩이가 튕겨나갔습니다. 놈들은 오직 도장이라는 두 글자에 홀려 자신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잊은 듯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며 조용히 품속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꺼내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저 멀리 약속된 장소에 있는 커다란 바위를 향해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쨍그랑 돌멩이가 바위에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소리가 고요한 산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것은 저와 김순경이 미리 약속해둔 신호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숲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눈부신 손전등 불빛이 일제히 흙을 파헤치던 두 놈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꼼짝마,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사방에서 잠복해 있던 경찰들과 마을 청년들이 함성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놈들은 삽자루를 든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지요. 놈들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당혹감과 경악, 그리고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절망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비로소 길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등 뒤로 식은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이럴 수가. 할망구가 우릴 속였어. 박 변호사라는 자가 저를 보며 악을 썼습니다. 저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그를 똑바로 마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속였다. 하지만 먼저
속인 건 너희들이지. 내 동생 목숨을 빼앗고 내 새끼 복실이마저 해친 죄, 이제 죗값을 치를 시간이여. 제 목소리는 늙고 쇠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하는 산 전체를 울리는 듯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험상궂게 생긴 사내가 갑자기 품에서 날카로운 칼을 꺼내 들더니 제 목에 들이댔습니다. 다들 물러서 안 그러면 이 할망구 목숨은 없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찰들도 마을 청년들도 섣불리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제 목에 닿는 칼날의 차가운 감촉에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머리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크르르릉, 멍, 멍멍. 어디선가 귀에 익은 그러나 훨씬 더 사납고 절박한 짖음소리가 어둠을 찢고 들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번개처럼 튀어나와 제 목에 칼을 들이댄 사내의 팔뚝을 그대로 물어뜯었습니다. 복실이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고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제 주인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려온 내 새끼 복실이었습니다. 제 목에 닿는 칼날의 감촉은 차갑다 못해 시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흙을 파헤치던 놈의 거친 숨결과 그놈의 눈동자에 번뜩이는 도끼가 제 뺨에 와 닿는 듯 했지요. 사방을 둘러싼 경찰들의 손전등 불빛이 어지럽게 흔들렸고 할머니 하고 외치는 김순경의 절박한 목소리가 멀게만 들려왔습니다. 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텅 빈 헛간처럼 고요했습니다. 어쩌면 이 늙은 목숨, 내 동생과 복실이의 원수를 갚을 수만 있다면 아까울 것이 없다는 그런 서글픈 각오가 섰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물러서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이 할망구 목숨은 없어. 험상궂은 사내가 악을 썼습니다. 그놈의 팔뚝이 제 어깨를 단단히 옥죄어 왔습니다. 박 변호사라는 자는 그 뒤에 서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듯 교활하게 눈알을 굴리고 있었지요. 저는 놈이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평생의 연륜을 모두 끌어모아 가장 나지막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헛수고일세. 너희들은 이미 끝났어. 뭐라고? 내 동생 영철이 그 애가 죽기 전에 나한테 다 말해주고 갔거든. 자기가 죽으면 자기 틀니가 모든 걸 알려줄 거라고. 저는 일부러 틀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놈들의 시선을 저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마지막 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말에 두 놈의 눈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그 짧은 찰나의 빈틈, 저는 그걸 노렸습니다. 그 틀니 안에 너희들 이름이랑 얼굴, 내 놈들이 저지른 짓거리까지 다 새겨놨다고 하더군. 이제 곧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게야. 너희들이 얼마나 끔찍한 악마들인지. 이 미친 할망구가
제 목을 조이던 놈의 팔에 순간적으로 힘이 풀렸습니다. 그놈은 이 늙은이가 정말로 무언가 더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겠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크르르릉, 멍, 멍멍. 그 소리는 천둥과도 같았습니다. 회나무 꼴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한 맺힌 짐승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마치 화살처럼 튀어나왔습니다. 그 그림자는 망설임 없이 제 목에 칼을 들이댄 사내의 팔뚝을 향해 온몸을 던져 부딪혔습니다. 으악! 사내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놈은 팔뚝을 물어뜯는 고통의 저를 놓치고 비틀거렸습니다. 그 덕에 저는 간신히 놈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물러서서 바라본 그 그림자의 정체, 복실이 내 새끼 복실이었습니다. 온몸은 마른 흙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뒷다리 하나는 힘없이 끌리고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뚱어리에 갈비뼈가 다 드러나 보일 정도였지요. 하지만 그 두 눈만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형형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주인을 해치려는 원수를 향한 맹렬한 분노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충성심으로 말입니다. 복실이는 사내의 팔뚝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미친 듯이 팔을 휘두르며 복실이를 떼어내려 했지만 녀석은 마치 제 몸이 찢겨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 더욱 깊이 이빨을 박아 넣었습니다. 이 개새끼가. 사내는 결국 다른 손으로 칼을 고쳐 쥐고는 복실이의 등을 향해 내리찍으려 했습니다. 안 돼. 제가 비명을 지르는 순간 엎드려 하는 김순경의 외침과 함께 탕 하는 날카로운 총성이 산을 울렸습니다. 총알은 사내의 손에 들린 칼을 정확히 맞춰 저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방에 잠복해 있던 경찰들과 마을 청년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두 놈을 덮쳤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저항 한번 못 해보고 땅바닥에 고꾸라졌고 복실이에게 팔을 물린 사내 역시 비명을 지르며 제압당했습니다. 놈들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잊은 채 오직 한 곳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사내에게서 떨어진 복실이는 바닥에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저를 보며 아주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려고 애썼습니다. 복실아, 내 새끼야. 저는 녀석의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흙과 피가 엉겨붙은 녀석의 머리를 쓸어주자 제 손바닥에 뜨거운 피가 묻어났습니다. 녀석의 옆구리에는 날카로운 것에 깊게 베인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마 며칠 전 놈들과 싸우다 입은 상처일 테지요. 그 상처를 이끌고 이 어미를 구하겠다고 죽으림을 다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괜찮아, 내 새끼. 다 끝났어.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복실이의 털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복실이는 제 손길을 느끼며 안심한 듯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녀석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녀석이 이대로 숨을 거둘까봐 너무나도 두려워 그저 녀석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 차려, 복실아. 눈 떠봐. 이 어미 버리고 가면 안 돼. 그때 김순경이 다급하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복실이는 저희가 당장 병원으로 옮기겠습니다. 절대 죽게 두지 않겠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조심스럽게 복실이를 들것에 실어 산 아래로 옮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두 놈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박 변호사라는 자는 저를 보더니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피식 웃었습니다. 대단하시군요, 어르신. 이 늙은 할망구 하나한테 우리가 제대로 당했습니다. 너희들이 당한 건 이 늙은이한테가 아니야. 저는 제 주머니에서 동생의 황금 이빨 틀니를 꺼내 보였습니다. 너희들은 내 동생의 한과 저 충직한 짐승의 목숨값에 당한 게야. 돈에 눈이 멀어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너희 같은 버러지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 제 말에 놈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요. 경찰들이 놈들을 차에 태우기 위해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차량을 수색하던 경찰 한 명이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소리쳤습니다. 찾았습니다. 차량 트렁크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삽과 흉기, 그리고 피 묻은 붕대와 약품이 발견되었습니다. 복실이가 남긴 이빨 자국. 그것은 놈들이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 그들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은 셈이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회나무 꼴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아까 놈들이 파헤치던 무덤가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은 제 영감의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야산의 일부일 뿐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차가운 흙 아래 내 불쌍한 동생 영철이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 저는 파헤쳐진 흙 위에 조용히 주저앉아 흙을 쓸어내렸습니다. 영철아, 누나가 왔다. 이제 다 끝났어. 저놈들 이제 죗값 다 치를 게야. 그러니 이제 발 뻗고 편히 쉬어라. 못난 누나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제 목소리는 밤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어깨 위로 누군가 두툼한 외투를 덮어주었습니다. 돌아보니 김순경이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내려가시죠. 밤 공기가 찹니다. 저는 김순경의 부축을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되뇌고 있었습니다. 복실아, 제발 사람만 다오. 내 남은 삶을 다 바쳐서라도 너를 지켜줄 테니 제발 사람만 다오.
그날 밤 회나무골의 심판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와 복실이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회나무골의 그 길고 긴 밤이 지나고 동쪽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올 무렵에야 저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집안은 여전히 놈들이 뒤집어 놓은 채로 아수라장이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온 신경은 오직 한 곳, 읍내 동물병원으로 실려간 복실이에게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한 다오, 제발 사람한 다오. 그 기도만이 텅 빈 제 가슴속을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경찰 조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증거로 제출한 동생의 틀리는 결정적인 스포크가 되었습니다. 치과 기록을 통해 틀리 주인이 실종된 김영철 회장으로 밝혀졌고 놈들이 암매장했다고 자백한 폐가터에서는 끝내 제 동생의 시신이 수습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동생이 사인은 머리에 둔기를 맞은 충격이었습니다. 놈들은 동생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접근했다가 동생이 순순히 넘어오지 않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고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었지요. 박 변호사라는 자는 진짜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기꾼 행세를 하던 정가자였고 다른 한 놈은 그의 뒤를 봐주던 폭력배였습니다. 그들은 동생의 유산상 속에 필요한 인감도장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복실이에게 물린 팔뚝의 상처는 그들이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놈들은 결국 살인 및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죗값을 치를 자들이 정해졌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 허전하고 시렸습니다. 동생이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제 눈물은 이미 그날 밤 회나무골에서 그리고 복실이를 걱정하며 모두 말라버린 듯 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며칠이 지났을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복실이가 고비를 넘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얀 붕대를 온몸에 칭칭 감고 링거를 맞고 있는 복실이의 모습은 너무나도 작고 가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제 기척을 느끼고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희미하게 꼬리를 한번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흐르지 않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녀석의 앙상한 몸을 부서져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맙다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 내 새끼야. 미안하다 나 때문에 고생시켜서 정말 미안하다. 수많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입 밖으로 나온 것은 그저 짐승 같은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복실이를 돌보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매일같이 병원을 오가며 녀석에게 죽을 쑤어
먹이고 상처를 소독해 주었습니다. 녀석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습니다. 수의사는 복실이의 강한 생명력과 살고자 하는 의지가 기적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이 늙은 어미 곁에 남고 싶다는 녀석의 간절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동생의 유산은 법적 절차를 거쳐 온전히 제게 상속되었습니다. 제 통장에 찍힌 50억이라는 숫자는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돈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제 동생 영철이와 제 새끼 복실이가 목숨과 맞바꾼 피눈물의 대가였습니다. 허투루 쓸 수 없는 돈이었지요. 저는 가장 먼저 동생의 묘를 양지바른 곳에 새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비석에는 사랑하는 내 동생 김영철 이곳에 잠들다라고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를 더 세웠습니다. 이 집의 충직한 아들 복실이의 자리. 복실이가 언젠가 제 곁을 떠나게 되면 동생 곁에 나란히 묻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복실이가 완전히 건강을 되찾고 퇴원하던 날 저는 녀석과 함께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녀석은 다리를 조금 절었지만 예전처럼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집안 곳곳에 온기를 채워주었습니다. 텅 비었던 제 집이 그리고 제 마음이 다시 복실이로 인해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복실이를 데리고 회나무골로 향했습니다. 그 끔찍했던 밤의 흔적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로운 산의 모습 그대로였지요. 저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를 구한 것은 복실이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 거대한 구렁이 역시 저를 구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 뱀이 동생의 틀니를 삼키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놈들의 가머니설에 속아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동생이 억울한 죽음은 영원히 묻혔을 테고 저 역시 위험에 처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저는 구조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술을 받았던 그 구렁이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다행히 구렁이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며칠 뒤에 원래 살던 곳에 방생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구조대원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방생하기 전에 잠시만 제가 그 구렁이를 돌볼 수 있겠냐고요. 다음 날 구조센터의 트럭이 커다란 상자를 싣고 저희 집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건강을 되찾은 구렁이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저를 보더니 스르르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더 이상 징그럽거나 두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반가운 마음마저 들었지요. 저는 며칠 동안 구렁이를 마당 한편에 두고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신선한 먹이를 챙겨주고 깨끗한 물을 갈아주었지요. 복실이는 처음에는 구렁이를 경계하더니 이내 제가 하는 양을 보고는
그저 멀찍이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짐승들도 아는 것이겠지요. 우리 셋이 얼마나 기묘하고 슬픈 인연으로 얽혀 있는지를. 구렁이를 방생하기로 한 날 저는 녀석을 데리고 동생의 묘소로 갔습니다. 가거라. 이제 너도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지. 고마웠다. 네. 덕에 내 동생도 나도 우리 복실이도 모두 구원을 받았구나. 저는 상자 뚜껑을 열어주었습니다. 구렁이는 잠시 저를 돌아보는가 싶더니 이내 스르르 풀숲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녀석의 비늘이 마치 고맙다는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했습니다. 그 후 저는 남은 유산으로 마을에 작은 동물병원을 지었습니다. 도시처럼 좋은 시설은 아니지만 아픈 길고양이나 유기견들이 언제든 와서 치료받고 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병원 간판에는 복실 동물병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다리를 조금 절지만 여전히 늠름한 제 아들 복실이가 곁을 지키고 있고 병원에는 매일같이 새로운 생명들이 찾아와 제게 웃음과 위안을 줍니다. 가끔 동생의 묘소에 찾아가면 어디선가 나타난 구렁이가 햇볕을 쬐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마치 동생과 복실이 그리고 저를 지켜주는 수호신을 만난 듯 마음이 든든해지곤 합니다. 배가 부른 뱀. 그것은 제게 비극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기적의 전령이자 잊혔던 가족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게 해준 아프고도 고마운 인연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양지바른 툇마루에 앉아 제 곁에 곤히 잠든 복실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남은 날들을 감사히 살아갈 것입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는 이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사라진 반려견 복실이를 찾던 한 할머니의 애타는 마음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배가 부른 뱀과 그 뱃속에서 나온 낡은 틀니 하나로 인해 거대한 진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돈에 눈이 멀어 인간성을 잃어버린 자들의 추악한 최후를 보았고 죽음의 문턱에서도 주인을 지키려 했던 한 마리 충직한 개의 위대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난 노인의 지혜와 용기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도 깨닫게 되었지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단순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가장 약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그 어떤 거대한 악도 작은 생명의 고귀한 희생과 사랑 앞에서는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 아닐까요? 또한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과 반려동물이 얼마나 큰 위안과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깊은 감동과 여운을 느끼셨다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롭고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